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5번째 강의는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자역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상대성 이론과 함께 현대 물리학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현대 물리학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 과학 전체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고전과 현대를 가르는 기준, 클래식과 모던을 이제 그 물리학에서 가를 때 좀 더 엄밀한 기준이 뭐냐면은 양자역학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사실 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보자면은 상대성 이론조차도 사실은 클래시컬하게 분류가 돼요. 이제 왜 그런지는 곧 보게 되실 텐데 그만큼 양자역학이 현대 물리학과 현대 과학과 그리고 20세기의 그 사람의 인식론 자체에 끼친 영향이 막대합니다. 이게 상당히 또 이제 난해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이게 그 고전적인 어떤 모빌리티 개념과 이제 이게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지 그런 데 집중해서 얘기를 좀 펼칠 텐데요. 우선은 그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부터 제가 좀 이렇게 포멀한 얘기부터 좀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그 과학 이론의 이런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당황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양자역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 뭐 규약 비슷한 어떤 규칙 비슷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만큼 양자역학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분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잘 맞아요. 가장 정확한 이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양자역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자 이하의 미시세계에 적용되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원자 이하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보기 시작한 게 1897년이고 원자 핵의 존재를 알게 된 게 1910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하로 원자 이하로 들어간 게 겨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되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뉴턴 역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만들어낸 새로운 이론체가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이 양자역학을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서 이렇게 뭔가 이해를 하려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자라고 한 어떤 그 규약 이런 게 이제 인터프리테이션이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통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코펜하겐 해석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어떤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게 그냥 뉴턴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그거를 풀면은 그러면은 어떤 그 파동함수가 나옵니다. 그 솔루션으로서 파동함수가 나오는데 이 파동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상태 이거 이제 어려운 말로 고유 상태라고 해요. 그것이 수학적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한 모든 상태를 고유 상태를 얻으면은 그러면은 일반적인 물리적 상태는 여기서 나온 고유 상태의 가중치를 곱한 고유 상태 가중치를 곱해서 쭉 더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수학적으로. 요걸 이제 양자중첩이라고 그래요. 양자중첩. 이게 이제 고전역학하고 어떻게 다르요? 고전역학에서 그냥 상태 하나만 남아요. 상태 하나만 이렇게 정해지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여러 개의 상태가 이렇게 더해져서 중첩이 되어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나고 여기서 측정을 하면 관측을 하면은 이 중에서 하나의 상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다가 측정을 하는 순간 하나의 상태가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게 코펜하겐 해석의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이 특정한 K번째 상태가 선택될 확률이 이제 여기 가중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테크니컬한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측정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반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던 슈레딩거도 반대했고 아인슈타인이 반대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확률론적인 해석 이런 거 다 반대했습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들었던 슈레딩거가 코펜하겐 해석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해서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걸 반박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사고실험. 이 사고실험이 먼저는 갈릴레오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그 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하는 사고 실험이에요. 자, 실험이 이렇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를 가둬두고 방사성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원소가 1시간 안에 이게 붕괴할 확률이 이제 50%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입자를 방출을 하면 그러면은 이 방출된 입자를 이 센서가 감지해 가지고 망치가 작동합니다. 망치가 작동하면은 이제 독병을 깨서 고양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얼마나 복잡하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이인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밀봉한 다음에 이제 1시간 뒤에 그럼 고양이 살았나 죽었냐. 이게 이제 그 슈레딩거의 질문이에요. 자, 이게 고전역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고양이의 상태는 1시간 뒤에 고양이의 상태는 살았다 아니면 죽었다죠. 세팅하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세팅하는 순간 방사성 원소가 1시간 뒤에 붕괴할지 붕괴하지 않을지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상자를 까보기 전에 고양이는 이미 생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결정론이죠. 관측가 이제 고양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코펜하겐 해석은 고양이 상태가 관측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가능성과 붕괴하지 않을 가능성이 반반이기 때문에 여기 뭐 루트에는 이거는 기술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첩이 되는 거, 확률 분포로만 있는 거고, 관측을 하는 순간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 죽어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중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관측에서는 고양이 운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레딩거의 주장은 뭐냐면은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 고양이가 산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반반 섞여 있는 상태,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그죠? 그런 상태가 섞여 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게 사고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논쟁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코펜하겐 해석에서 할 말이 있는 게, 관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전부 다 관측에 해당하는 건데, 고양이는 굉장히 거시적인 생명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원자가 모여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변과 이미 상호작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미 어떤 형태로 관측이 돼 있기 때문에 고양이 같은 거시적인 생명체가 이렇게 양자 중첩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미시세계로 내려가면 정말로 이렇게 두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 형태로 지난 세월 동안 많이 관측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양자 중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측을 해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지금 그 슈레딩거 고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고 실험인데, 그 실제 우리 그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일간지 만평에 이런 만평이 실렸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보궐선거에 있던 때죠. 이때가 이제 한 달 뒤에 5월 달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 선거였는데, 그 한 달쯤 전에 이제 선거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이제 이분이 후보로 나셨던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과 나의 1대1 양자대결 구도다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대결. 그래서 그 양자대결 구도를 양자역학으로 패러디 해가지고 지금 이 만평을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상자를 열기 전까지 상자 속 국민은 뭐 한국당 찍어서 동시에 나를 찍은 상태다. 이 멘트가 정확하게 코펜하겐 해석을 지금 본딴 겁니다. 지금 안에 이제 고양이 대신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만평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아, 드디어 슈레딩거 고양이를 패러디한 만평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는 어떤 시대냐면 21세기는 시사만평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슈레딩거 고양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뭔가 지식인 행세를 하려면 슈레딩거 고양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가장 신기한 게 두 가지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첩하고 그다음 지금 얘기가 얽힘이라는 거예요. 얽힘. 이게 영어로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이 얽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서로 다른 두 입자가 있는데 이게 뭔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상관관계에서 강력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종이 쪽지에다가 몽룡과 방자를 씁니다. 몽룡과 종이 쪽지에다가
이걸 접어요. 접어서 상자에 넣습니다. 이렇게 상자에 넣고 종이 접시 2개가 있죠. 자, 요거를 자 향단이 하나를 끄집어 가요. 종이를 접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향단은 달로 갑니다. 춘향이는 나머지 종이 하나 주고 어디로 가냐? 안드로메다까지 가요. 자, 안드로메다까지는 대략 한 250만 광년 떨어져 있죠. 굉장히 멀리 보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적혀 있는 종이를 가져갔느냐? 요게 이제 지금 궁금한데. 고전역학에서는 간단하죠. 그냥 내가 찝는 순간, 향단이 찝는 순간 남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정해져 있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춘향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종이를 펴보기 전에 상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고전역학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펴보기 전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관측 전이니까. 그래서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춘향과 향단의 상태가 이렇게 춘향이 목룡을 뽑고 향단이 방자를 뽑거나 춘향이 방자를 뽑거나 향단이 목룡을 뽑는 요 상태가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첩이 되어 있어요. 중첩이 되어 있고 이 경우는 하나씩 가져가기 때문에 춘향과 향단이 선택한 상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만약에 똑같은 상자 2개 놓고 하나씩 가져갔다. 그러면 서로 독립적이에요. 춘향이 뽑은 거는 향단이 뽑은 거 서로 영향 안 줍니다. 근데 하나만 놓고 춘향이 가져가고 향단이 가져가면은 향단의 선택이 춘향의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게 이제 이게 지금 뒤엉켜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얽힘인 거예요. 얽힘인데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는 관측 전에 모른다는 겁니다. 관측 전에 모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얽혀 있다는 걸 이제 인탱글먼트라고 하는데 관측하기 전에는 양자중첩으로 섞여 있다가 관측하는 순간 세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얽혀 있기 때문에 춘향과 향단이 세트로 결정된다. 얽혀서 세트로 결정된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직관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직관하고. 그래서 관측을 하는 순간 춘향과 향단에서 춘향이 목룡을 뽑으면 당연히 향단이 방자가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 거꾸로 춘향이 방자 뽑고 향단이 목룡을 뽑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컬랩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상태가 하나로 이렇게 딱 고착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첩 상태를 우리가 그 일상적인 고전적인 우리 일상 경험에서 이렇게 뭔가 맞춰서 비유적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거시인에서 이게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얽힘에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춘향이 종이를 안 펴봤어요. 자, 향단이 이제 그 춘향 하나 가져갔어요. 지금 250만 광년 떨어지는데 춘향이 종이를 펴보기 전에는 향단의 종이가 중첩 상태로 남아있겠죠. 이게 이제 참 직관적으로 받아야 힘든 일입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춘향이 펴보기 전에 춘향의 상태나 향단의 상태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춘향이가 내 거 안 펴봤어요. 내 거 안 펴보면 춘향의 상태는 방자와 목룡이 반반씩 섞여 있는 중첩 상태죠. 안 펴봤으니까. 그러면은 이 둘이 얽혀 있기 때문에 춘향이 펴보기 전에는 향단의 상태는 중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다가 춘향이 종이를 펴봤어요. 종이를 까는 순간 즉시 향단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25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데 춘향이 펴보기 전에는 지구에 있는 달에 있는 향단의 상태가 중첩이에요. 춘향이도 중첩이고. 근데 춘향이 까는 순간 관측을 해서 하나의 상태로 콜랩스하는 순간 바로 그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instantly 바로 그 즉시 향단의 종이 상태가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얽힘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이게 250만 광년이 아니라 우주 끝에서 끝까지라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주장하는 게.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싫었던 거지. 아인슈타인은 원격작용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액션 at a distance라고 해서 이건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 말도 안 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불가능해요. 이건 뭐 좀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에 합니다. 일단 그걸 받아들입시다. 상대성 이론에서 빛보다 빠른 신호 체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즉시 결정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말도 안 상대성 이론에도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또 이제 배격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정해진다는 것도 싫어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원격 작용한다 이런 것도 되게 싫어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과 그 다른 두 명이 같이 이제 논문을 씁니다. EPR이라고 머리 글자를 따서 아인슈타인, 포도츠키, 로젠인데 1935년에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을 했던 똑같은 애인데 이때 이제 논문을 쓰면서 뭐라 그래야 되냐 양자역학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완전한 이론이 아니다. 뭔가 아직 좀 덜 갖추어진 불완전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요소들이 있지 뭔가 이제 히든 베리어블 이 우주에 뭔가 숨겨져 있는 어떤 변수를 우리가 찾아내면은 그러면은 이 불완전한 거를 다 걷어낼 거다. 확률도 사라지고 그렇게 쓴 논문이 이제 EPR 논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논문.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이 평생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코펜하겐 해석을 했던 그 코펜하겐 그룹과 일생을 논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양자역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네.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진 않았으나 양자역학의 발전에 지대하게 공헌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달리 아인슈타인이 천재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오랜 실험을 했어요. 오랜 실험. 이 뭐 EPR이 나오고 나서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숨은 변수가 진짜 있느냐 아니면 양자역학이 맞느냐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검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래서 이제 존 베일 이런 사람이 뭔가 새로운 어떤 뭐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은 코펜하겐 해석이 옳은지 아니면 아인슈타인이 EPR이 옳은지 이거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수식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이후 그게 뭐 한 60년대 정도 가야 돼요. 그 이후에 존 베일의 어떤 포멀리즘을 쫓아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설계해서 그럼 누가 옳은지 오랜 세월에 걸쳐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누가 맞느냐. 지금까지 실험한 결과는 얽힘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얽힘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한쪽에 정해지면 저쪽에 정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고 그런데 물리적 정보가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왜냐하면은 춘향과 향단이 같은 경우에 춘향이 종이를 펴봤는지 안 펴봤는지 향단이는 알 길이 없어요. 그죠? 춘향이 종이를 폈어요. 그럼 향단이는 자기가 종이를 펴보지 않아도 내 상태가 결정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건데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걸 알려면 춘향이가 나한테 알려줘야 돼. 향단이한테.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라든지. 근데 전화를 해도 무선 통신에도 얼마 걸립니까? 250만 년 걸려요. 그죠?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통신을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애매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에요. 물리적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데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즉각 결정이 되는 것을 물리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양자 얽힘과 관련된 최근에도 중요한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면론에 보도될 때는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 다들 이제 씁니다. 이것 때문에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모빌리티를 잘못 오해하면 순간이동이 가능하다고 막 나가게 돼요. 여러분 그 영화 스타트랙 같은 데 보면 그 순간이동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양자역학에서도 상대성 이론의 광속 제한 조건은 그러니까 빛보다 빨리 물리적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지켜집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물리적 신호가 즉각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이 된다. 이게 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되게 이제
이게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결정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반드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이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비국소적, 이게 난 로컬하다. 그러니까 로컬하다는 거는 이제 이 좁은 영역에서 일어난 일인 내가 한 지점에서 일어난 물리 현상이 영향을 주는 건 그 주변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국소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물리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의미에서는 국소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소적이지만 양자역학적 상태가 결정이 되는 레벨에서 보자면 국소성은 의미가 없어요. 우주 끝에서 끝까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자연이 비국소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은 변수 이론은 실험과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모든 실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신 같은 거 보실 때 아인슈타인이 옳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거예요. 우주를 관측했더니 일반 상대성 중력 이론이라고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죠. 그것과 관련된 건 거의 다 옳아요. 지금까지 관측 결과가.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틀렸다라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이겁니다.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이 지지했던 숨은 변수 이론, 양자역학이 틀리고 숨은 변수 이론이 옳다고 하는 거는 실험적으로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고 다 코펜하겐 해석을 지지하는 실험 결과가 지금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로지 리얼리티는 실제라는 그 우리의 어떤 관념과 그런 단어, 그런 개념이 이 우주에서는 좀 불완전하거나 부적합할 수 있어요. 그죠? 다른 의미라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공간적 분리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 개념을 따진다면 이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물리적 신호에 직접 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여전히 광속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간적 분리가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얽힘에 의해서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 의미만 놓고 보자면 비록 물리적 정보가 즉각 전달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공간적인 분리가 적어도 그런 양자역학적 상태가 결정되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전혀 없고 그런 의미에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개념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개념을 생각할 때 그냥 고전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간다. 이걸 조금 이제 좀 초월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새로운 상상력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려면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